우리나라 기업들의 역사와 업적을 토대로 지금의 뭐 어떤 교훈을 얻어보자, 네. 지혜를 배워보자라는 시간인데요. 주인공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취준생들한테도 네. 많고.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지금이야 이제 삼성전자와 나란히 언급이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넘사벽 2위? 거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반도체에서 맨 땅에서 시작한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시작이 현대전자 시작이기도 한데 네. 이게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회장. 선대 회장의 어떤 그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역사가 좀 어떻게 되나요? 원래 SK그룹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가 창업했죠. 네. 최종근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전 회장은 그 최종근 회장의 동생입니다. 근데 원래 최종근 회장의 SK그룹의 시작은 말 그대로 성경이거든요. 네. 성경의 S와 K를 따서 SK가 됐는데 원래 성경 직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SK그룹 성경의 시작은 해방 이후에 그 일본인들이 이제 다 도망가면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들 그룹들이 이 적산불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SK그룹도 역시 그 적산불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 직무를 불화를 받았어요. 불화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SK그룹의 성경 직물의 시작은 사실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폴리에틸렌 같은 나일론 섬유 같은 걸 많이 활용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면섬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석유화학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SK그룹이 그러면 왜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최종현 아버지가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SK그룹이 이제 석유화학으로 시작해가지고 최종현 회장이 어디를 완성시켰냐 하면은 석유화학의 밸류체인을 완성을 시킵니다. 풀체인을 완성을 시켜요. 이게 이제 SK그룹의 약간의 사업적 특징인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산 사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풀 완성합니다. 아, 일종의 집중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이 밸류체인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그 다음 사업으로 뭘 준비할까를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그때 1980년대 후반에 이제 78년도죠. 78년도에 시작한 게 그 당시 이제 금성사, LG 전신이죠. 삼성도 반도체를 막 시작하려고 했고 금성사 LG도 반도체를 막 사업을 진출을 선을 했었습니다. 78년도 4월 당시에. 그래서 최종현 회장도 성경 반도체를 78년 10월 달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의외의 사건이 터지죠. 이게 뭐냐면 2차 오일 쇼크. 그쵸. 그때랑 맞물리는군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유가가 급상승을 합니다. 근데 당시 성경그룹의 모태가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3년 후인 1981년 7월 달에 이 성경 반도체를 해산해 버립니다. 해산해요? 기업을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SK그룹이 투자한 게 이제 에너지 화학을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로 해서 93년도부터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팀을 꾸려서 현재 SK 바이오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로 먼저 가고 이때 또 하나 시작한 게 바로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SK텔레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SK그룹에게서는 반도체가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78년도에 최종현 전 회장이 설립을 했다가 3년 만에 접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산업의 쌀이다 이런 인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아무리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78년도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기업 오너들은 뭐 항상 사업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나는데
이병철 회장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구자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금성사에 반도체를 다 쳐다보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78년도가 어떤 때냐면은 네. 미국이 원래 반도체 주력이었다가 네. 일본이 반도체를 시작했거든요. 도시바라든지 이런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 국내에 있는 많은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벤치마킹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다 쳐다보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되게 가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전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대전자였잖아요. 네. 이 과정도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원래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의 전신은 현대전자였죠. 그렇죠. 현대그룹,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8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이 세계 1위였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삼성이었고, 정주영 회장이 또 반도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세웁니다. 아까 이제 최종현 회장이 네. 78년에 세워서 81년도에 네. 세웠잖아요. 네. 현대전자는 83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5대 그룹 오너들은 네. 누구나 알았던 거죠. 미래는 반도체다. 근데 현대전자는 사실 가전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넓었다가 반도체만 남겨놨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빚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기도 하고 보니까 산업은행이 또 관리를 했다가 팔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보면 현대전자가 꽤 탄탄했던 기업인가요? 탄탄했죠. 83년도에 세워서 막대한 본격화를 투자를 했고 역시 이제 98년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네.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죠. 네. 이때 빅딜이 이루어지는데 네. 원래 LG전자도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었죠. 네. 금성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당시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곳이 삼성전자, LG전자, 네. 현대전자, 다 있었네요. 안암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동부반도체도 그때 시작했고. 근데 그 당시 제일 컸던 곳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세 곳이었는데 LG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현대전자로 합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빅딜이었는데 꽤 큰 뉴스였겠어요, 당시에.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 당시에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이 정경련을 탈퇴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죠. 왜요? 그러니까 98년도에 LG도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LG가 그 당시에 반도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네. 대북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 때문에 현대전자로 이걸 합친 것 같아요. 기술은 우리가 뛰어난데 이걸 강제로 합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네. 구본무 회장은 정경련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그 이유였고, 네. 그래서 근데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뒤인 2001년도에 네. 이게 반도체는 늘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경영 악화로 빠집니다. 이때부터 2001년도에부터 네. 이제 부도가 나서 채권단의 관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네. 부도 났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합쳐졌지만 사실은 뒤에 정주영 회장이 대권에 도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잠시 까먹었던 정치와 또 네,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채권단 관리가 들어가서 2001년도부터 10년간 네.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기업,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채권단이 관리하는 기업이었는데 알겠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자전거 경제다. 그러니까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게 반도체. 즉 매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는 게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그렇죠. 투자는 했겠죠. 일반적인 메인테넌스는 했겠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주가도 엄청 그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악화됐습니다. 4만 원대에서 그 당시에 거의 뭐 몇만 원대로 내려갔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만든 그 기반을 아들이 이제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업으로 뭐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2012년도에 네.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채권단 관리 후에
3차 매각 공고 때 네. SK 하이닉스가 결국. 근데 이때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긴 심했죠. 해요. 그 당시는, 당시 인식도 그렇고. 그 당시는 LG전자가 다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 세간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당연스럽게. 왜냐하면 굉장히 미련이 많았겠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그런데 SK그룹 인수 의향서를 낼 때만 해도 그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기반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실제 SK그룹은 잘 보시면 SK그룹의 주력사가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네. 에너지 그리고 SK텔레콤이 그 당시 네. 두 개가 주력이었는데 네. 실제 이 두 개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통신 서비스 사업이었고 네. SK이노베이션은 장치 산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밀한 기술을 다루는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 반대. 그 두 번째는 막대한 투자. 그렇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어떤 아버지인 최종윤 회장의 어떤 뭐 그런 33년 전의 어떤 포기했던 그런 거에 사업에 대한 미련, 네. 그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최태원 회장의 의지로 사실은 인수를 했죠. 3조 4,267억 원.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다 2천억 원대 정도 손실까지 떠안으면서까지 한 건데 보니까 저도 이제 역사 이야기에서 본 거지만 임원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 어필을 했다고 하던데 최태원 회장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밑거름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도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글로벌 회사가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수출이라든지 글로벌의 어떤 스케일을 봤던 걸까요? 최태원 회장도? 이제 최태원 회장도 그 당시에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 SK 그 당시 뭐 텔레콤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은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자기가 시카고에 있고 실리콘밸리에 네. 있어 보니까 그 다음은 결국에는 반도체다. IT로 가야 된다. IT.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텔레콤을 손댄 거고, 네. 그리고 반도체를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깊은 고민이 없이는 이렇게 무리한 인수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석유 밸류 체인 완성한 것도 그렇고 위기를 사실 이 기회로 만든 것도 SK 특유의 어떤 투자 DNA인 것 같아요. 요거다 싶으면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강행하고 사실 2012년도에는 사실 다들 투자를 좀 줄일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앞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에 강행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의 체력을 좀 만든 게 되지 않았을까요? SK그룹의 역사를 보면 SK그룹은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대부분은 스스로 제로베이스에서 뭔가를 재료를 쌓아서 한 그룹은 아니고 네. 대부분 M&A로 성장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토대가 된 성경직물도 네. 결국은 적산불화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모태가 된 한국석유화학도 네. 정부로부터 그 당시 어려웠던 거를 받아서 그렇죠. 한 거고 네. SK텔레콤도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시작한 것이고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M&A를 통해서 성장시킨 것이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를 성장을 해왔는데 SK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인수해서 시작했지만 일단 자기 그룹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공장에서도 똑같은 걸 했고 SK하이닉스도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부터 네. 밸류체인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머티리얼스라든지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인수하면서 확장하는 네. 그리고 밸류체인 넓혀가는 이런 뭐 사업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반도체로 커가면서 이들이 이제 주력 제품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였잖아요. 네, 이것 그렇죠. 또한 또 탁월한 눈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엔 지금 보면. 인텔의 낸드 사업부는 사실은 이제 SK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2016, 17, 18년도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렇죠. 매 분기 10조 이상의 영업을 남기는데 사실은 그 영업이익의 가장 큰 효자 역할은 낸드 플래시였거든요. 낸드 플래시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낸드 플래시를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냐?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2011년도부터 다 반대했던 낸드 플래시를 시작했는데 마침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1년도까지 주인이 없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낸드 플래시에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 2등 낸드에 대한 기술 격차는 삼성전자 당시 SK 하이닉스가 인수할 때만 해도 낸드 플래시의 기술 격차는 3년 이상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엄청 큰 기술 차이인데 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적자 회사를 인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들겠습니까?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네. 메모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네. 낸드 플래시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까지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픈 손가락이 됐죠.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 인텔의 니즈와 맞아 떨어졌나 보죠? 인텔도 철수를 하려고 했었던 인텔은 건가요? 철수하려고 했죠. 아,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였고 이번 1분기, 2분기 SK 하이닉스의 보고서를 봐도 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일한 적자 사업부가 낸드 플래시 네, 사업부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좀 계속 그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지금도 거네요. 발목을 잡고 있다 봐야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네.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은 더 큰 문제가 지금 미국과의 대중 무역 전쟁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일 거고 요거를 이제 HBM이나 AI 관련해서 다른 적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술 전환 이런 걸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